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레나 존스 작가의 에거사 오들리 박물관 살인 사건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아냈던 천재 소녀 탐정 에거사 오들리. 이번에는 런던의 유명 박물관에서 벌어진 기이한 살인 사건을 해결하러 왔습니다. 과연 에거사는 이번에도 범인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두 번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7장. 새로운 소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숨이 막혀서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옛날에는 순간이라는 표현이 90초와 맞먹게 쓰였다고 한다. 즉, 순간은 실제로 긴 시간일 수도,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마치 콜라 한 병이 가슴 어딘가에서 뻥 소리를 내며 터진 뒤 혈관을 통해 부글거리며 흐르다 뇌로 흘러들어간 느낌이었다. 나는 마침내 해냈고, 성공했고, 엄마처럼 문지기 조합의 멤버가 되는 일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 말은 곧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게 된다는 의미였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더니 내게 뭔가를 건넸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아들었다. 물건은 아주 작았다. 금으로 된 배지였고 조합의 상징인 작은 열쇠 모양이었다. 자, 에거사 오들로. 해냈구나. 내가 해냈어. 교수가 나를 짧게 안아주었다. 교수에게 포옹을 받는다는 게 어쩐지 믿기지 않았다. 교수가 차갑거나 무뚝뚝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뭐랄까 보통은 매우 전문적인 느낌을 풍겼다. 나는 되게 옅은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교수를 보는데 만족해야 했다. 포옹은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다. 나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교수와 장 선생님을 편하게 여겨도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약했지만 어떤 말로도 지금 느끼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설명할 순 없었다. 교수가 나를 데려온 간호사를 돌아보았다. 물론 이 사람도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조합의 요원이었다. 에거사, 너한테 소피아 솔로코브를 소개하마. 조금 전까지는 소피아가 조합 역사상 가장 어린 요원이었단다. 소피아, 유감스럽지만 방금 내 기록이 깨졌구나. 고개를 돌려 내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 소피아는 검고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까맣고 반짝거리는 눈으로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축하해. 조금도 축하해주고 싶지 않은 말투였다. 가끔 첫 만남부터 잘 지내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사람이 있다. 사라 레스본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다. 심지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기분을 느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불과 몇 분 동안 함께 있었던 게 전부였는데도 소피아 솔로코브와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을 알아버렸다. 교수가 말을 계속했다. 소피아는 19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훈련을 다 끝내고 정식 요원이 됐어. 넌 훈련을 받아야 해. 그러니 내게 소피아보다 더 나은 롤 모델은 없을 거야. 나는 동의의 뜻으로 뭔가를 웅얼거렸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소피아에게 널 잘 이끌라는 임무를 내렸단다. 소피아가 책임지고 널 훈련시키고 돌봐주고 내가 조합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줄 거야.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먼저 소피아에게 얘기하도록 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나는 돌리베이라 교수와 주로 연락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가 내 멘토일 줄 알았다. 교수가 우리 엄마의 멘토였다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교수는 왜 나를 직접 훈련시키지 않으려는 걸까? 교수는 자신과 소피아를 번갈아 보는 내 얼굴에 드러난 당혹스러움을 알아차리고 내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을 덧붙였다. 에거사, 나는 나이가 많아. 너한텐 더 혈기왕성한 멘토가 필요해. 솔로코브 양이 너한텐 훨씬 더 어울릴 거야. 이런 반전이 기껍지 않았지만 일단 그 감정은 마음 뒤편으로 밀어놓았다. 나는 내가 가장 원하던 것을 가지게 됐다. 즉, 런던 지하 비밀 벙커에 있는 조합의 비밀 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점을 이용해서 나는 엄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낼 것이다.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었다. 교수님, 제가 이제 막 통과됐다는 건 알아요. 해야 할 일이 많을 거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혹시 저에게도 자료실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가 약간 슬픈 듯 미소를 지었다. 에거사, 넌 내 엄마의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안달이 나 있어.
내 엄마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엄마가 돌아오진 않아. 알아요. 하지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은 해줄 테니까요. 내가 교수의 눈을 쳐다보았다. 엄마가 자전거 사고로 죽었다면 어떻게 자전거에 아무런 흠집이 없을 수 있어요. 교수의 뺨이 약간 붉어졌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그러나 자료 조사 중에 내가 뭘 찾게 되든 그건 모두 문지기 조합의 자산이라는 거 이해하지? 물론이죠.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리고 외부 사람 누구와도 조합의 정보를 공유해선 안 돼. 거긴 당연히 내 아버지도 포함돼.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욕망이 더 강했다. 약속할게요. 내 어깨 뒤에서 소피아가 흥 비슷한 소리를 냈다. 소피아,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교수님, 신입회원은 보통 자료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잖. 나는 화난 얼굴로 소피아를 돌아보았다. 자신을 향한 도전이라고 여겼는지 소피아가 나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내 말이 맞아, 소피아. 보통은 신입회원에게 자료실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교수가 말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고 나도 모르게 손을 불끈 쥐었다. 교수가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애거사가 자료실을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 둘이 항상 함께 다닐 테니까. 나는 난도의 한숨을 쉬었다. 말을 끝낸 교수가 걷기 시작해서 그 뒤를 따라갔다. 우리는 사무실 뒤쪽 문을 통과해 복도로 들어섰다. 그리고 몇 개의 방화문을 지나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듯 보이는 건물로 들어선 뒤 콘크리트 벽에 고정된 작은 승강기 앞에 도착했다. 교수는 잠시 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져 작은 열쇠를 끄집어내고는 판 안으로 밀어넣었다. 열쇠를 돌리자 아래 화살표 버튼에 불이 들어왔다. 교수가 버튼을 누르자 문 뒤에서 윙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승강기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예의상 대화 비슷한 이야기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소피아가 내 앞에 있기도 했고 앞으로 하게 될 일들에 온통 마음이 가 있어서 할 말이 도통 생각나지 않았다. 런던 지하에 있는 조합 본부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내려가는 길의 날씨 이야기나 한다는 건 시시하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승강기가 도착해 탱소리가 나더니 쇠문이 열렸다. 승강기 내부는 먼지투성이었고 설치된 뒤로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고 승강기는 아주 긴 하강을 시작했다. 세상에는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나 뉴욕의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고층 건물이 여럿 있고 그런 곳에는 몇 초 만에 수백 미터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오르내리는 승강기가 있다고 들었다. 이건 그런 승강기가 아니었다. 이 승강기는 30초는 좋게 덜컹대다가 한두 번 뻥 하는 소리를 낸 뒤 아래로 내려가는 식이었다. 여태 헌혈센터 옆을 100번도 더 지나다녔는데 그 건물에 문지기들의 세상으로 가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2분 정도가 지난 뒤 탱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승강기가 점점 느려졌다. 승강기는 다시 한번 덜컹거리고 크게 요동치고 나서야 덜덜 떨며 멈춰섰다. 문이 열렸다. 우리는 희미하게 불이 켜진 복도로 들어섰다. 이곳 역시 조합 건물의 일부인 듯했지만 이전에 와본 장소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럼 가볼까? 교수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소피아와 나는 묵묵히 교수 뒤를 따라 걸었다. 옆에서 소피아가 나를 곁눈질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이제야 깨달은 거지만 나는 소피아에게 익숙한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소피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 소피아가 조합의 요원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도 놀라긴 했지만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묘하게 낯이 익었다.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나? 실은 소피아가 세인트레지스에 다녔고 내가 그 학교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핏 스쳤던 건 아닐까? 아니면 학교에 걸린 졸업생들의 사진 속에서 소피아를 봤을까? 소피아는 달리기나 높이뛰기 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막대기로 공을 치는 크로케나 사람들의 정강이를 세게 후려치는 운동도 잘했을 것 같다. 몇 년 전 엄청난 활약으로 세인트레지스의 영광을 안겨준 라크로스 팀이나 폴로 팀 단체 사진에 소피아가 등장한다고 해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거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으니 당분간 소피아 생각은 접어두기로 했다. 우리는 복도 여러 개를 걸어 내려가 또 몇 개의 문을 통과했다. 교수는 각기 다른 열쇠로 문을 열었다. 마침내 교수가 조합의 열쇠로 문 하나를 더 열었을 때
파라핀과 휘발유 냄새가 나는 작은 복도로 들어설 수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소피아가 문을 닫았다. 곧 불이 켜지며 터널이 밝아졌고 그제야 앞이 보였다. 바로 앞에는 미니어처 기찻길이 있었다. 어릴 때 박람회에서 타본 기억은 있지만 이곳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멀쩡한 콘크리트 복도에 있기에는 너무 뜬금없어 보였다. 교수가 다소 어색하게 앞으로 걸어가서 몸을 굽히더니 미니어처 증기 기관차에 올라타 다이얼과 밸브를 만지작거렸다. 곧 엔진 연소실에서 푸른 화염이 솟구치며 굴뚝에서 증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소피아도 긴 다리를 어색하게 벌려 객차에 올라타서는 발을 옆면에 척 붙였다. 소피아가 한쪽 눈썹을 치켜 세우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응시하며 싫은 소리를 했다. 넌 항상 행동이 너무 굼떠.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성큼성큼 걸어가 소피아 뒤에 있는 이 번객차에 올라타서 자리를 잡았다. 자, 이제 간다. 엔진이 작동되면서 객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교수가 소리를 질렀다. 객차가 믿기지 않을 만큼 느려서 나는 조합원들이 왜 이런 걸 수고스럽게 설치해 두었는지 의아해졌다. 교수의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도 이것보다는 빠를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객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빨라졌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초콜릿바 두께 정도 되는 레일이 놀랍도록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터널 벽들이 희미해지면서 머리카락이 얼굴로 사정없이 날아드는 바람에 눈이 따끔거렸다. 나는 객차를 꼭 끌어쥐고 바람에 맞서 몸을 최대한 낮췄다. 그리고 기차가 굽는 방향을 미리 가늠해가며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맞춰 움직였다. 우리는 미로처럼 구불구불한 터널을 통과했다. 기차는 작고 불편했지만 이런 지하 세계를 쌩쌩 달린다는 사실이 짜릿한 흥분을 줬다. 이렇게 먼 거리를 두 발로 걸었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드디어 멀리서 붉은 불빛이 비쳤고 교수는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곧끽하는 소리가 들리며 철길이 요동치더니 탈수기가 멈출 때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들썩였다. 그러고는 육중한 문으로 이어지는 넓은 돌계단 앞에 멈춰 섰다. 교수가 자리에서 뻣뻣하게 일어서며 낄낄댔다. 솔직히 난 이걸 타는 게 너무 좋아. 기차를 운전하고 싶어서 일부러 헌혈센터를 골랐어. 교수가 나를 보고 웃었다. 나도 마주보면서 웃어주었다. 엄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아내야 하는 건 맞지만 조합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싶었다. 소피아는 별 감흥이 없어 보였다. 우리는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크고 검었고 가운데 은색 쇄골이가 달려 있었다. 별표 다우닝 스트리트나 버킹엄 궁전에 있을 법한 형식적이고 엄숙해 보이는 입구였다. 문 뒤에 무장한 경비원이 서 있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았다. 별표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곳으로 영국 총리와 정부를 가리킴. 이번에 교수는 열쇠를 꺼내지 않고 은색 쇄골이를 힘차게 두드린 뒤 한 발짝 물러나 기다렸다. 문에 작은 구멍 같은 게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를 지켜보는 CCTV가 있었던 모양인지 금세 나사가 열리고 발을 젖히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정문이 열리며 밝은 빛 한 줄기가 터널로 새어나왔다. 눈이 부셨다. 교수와 소피아가 손으로 눈을 가려 빛을 막는 게 보였다. 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경비였다. 내 생각이 옳았다. 남자는 경비용 총을 들고 있었고 벨트에는 길게 잡아당길 수 있는 경찰봉이 보였다. 등에는 전기충격기와 최루가스를 담은 용기 같은 게 매달려 있었다. 내가 그동안 탐험했던 지하 연결망은 대개 무방비 상태였다. 사실 터널과 문, 승강기 통로와 지상으로 가는 계단 등 지하 세계의 모든 공간을 사람이 지키게 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다. 문지기들은 사람 대신 견고한 문과 보안 유지가 잘 되는 자물쇠 또는 내가 가진 비밀 열쇠 같은 것에 의존해 시설물을 관리한다. 단순한 열쇠 하나로도 수없이 많은 문을 열 수 있는 걸 보면 열쇠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분명했다. 리암은 마이크로칩 같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며 열쇠를 엑스레이 스캐너에 통과시키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어떤 식으로든 엄마의 열쇠가 손상되는 것만은 참을 수 없었다. 어찌됐든 이 문은 경비를 세워야 할 정도로 중요한 모양이었다. 빛이 비치는 쪽으로 걸어가자 발이 푹신할 만큼 고급스러운 카페 툴이 깔려 있었다. 눈앞에는 정교한 꽃무늬 카페 툴이 깔린 복도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복도 양쪽에는 화려한 틀로 장식된 문이 수없이 많았다. 드디어 문지기 조합의 성지, 본사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다. 이곳은 엄마가 일하던 곳이다. 엄마가 나무 장식이 된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결단력 있고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웃음도 많았다. 그 파일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든 엄마가 어떻게, 그리고 왜 죽어야 했는지 이해하는데 적어도 한 걸음 정도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엄마는 대체 무슨 일을 하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걸까? 등 뒤로 문이 닫혔고 나는 몽상에서 깨어났다.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내준 경비의 맞은편 문에도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돌리베이라 교수와 소피아는 자발적으로 신분증을 건넸다. 돌리베이라 교수가 나를 가리키며 자기가 데리고 온 손님이라고 설명했다. 여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두 번째 경비가 우리를 안내했다. 10개가 넘는 평범한 문을 지나 목표한 문에 다다르자 또 다른 거대한 복도가 나타났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이 미로 같은 복도를 걸어갔다. 잠시 뒤 문득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길고 복잡한 길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 건지 궁금해졌다. 나는 나중에 이 길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머릿속 지도를 계속 그려보다가 그래봤자 우리가 걸어온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걸 깨닫고는 그만두었다. 사방으로 뻗은 문과 복도가 수도 없이 많았다.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곧장 앞으로, 다시 왼쪽. 교수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내 쪽을 슬쩍슬쩍 곁눈질해 가며 내 반응을 파악했다. 내가 이 상황에 압도됐다는 걸 눈치챈 게 분명했다. 나는 조직의 요원 대부분이 암호 해독가이고 수수께끼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도 했다. 사진을 찍는 듯 기억하는 특출난 능력은 문지기들에게 필수 조건과도 같았다. 침묵을 유지한 채 걷던 우리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문은 우리가 지나쳤던 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우선 크기가 더 컸고 정교한 잠금 장치가 있었으며 문이 오른쪽에 붙은 스위치로 조종이 가능했다. 이 문에는 경비가 2명이나 더 붙어 있었는데 여태 우리가 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잠금 장치의 조작을 담당하는 경비원도 계기판 앞에 앉아 있었다. 미로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만난 사람은 경비원들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문 앞에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우리는 락커에 가방을 맡겨야 했고 스캐너를 통과해 휴대폰이나 카메라가 없는지 점검받아야 했다. 경비원들은 줄 서 있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나를 손님이라고 소개한 교수의 말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는 듯했다. 계기판 담당 경비원이 어떤 신호를 보내자 문에서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울리며 달칵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고 모두들 거대한 자료실로 걸어 들어갔다. 처음 조합의 기록 보관소를 발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지하 탐험에 나선 첫날이었다. 나는 리암과 런던 아래에서 자전거를 타고 미로 같은 터널을 돌아다니며 런던 전역의 수돗물에서 나오는 붉은 점액질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었다. 그러다 우리는 파일이 가득한 이 거대한 방을 발견했고 사람들이 철저히 베일에 쌓인 채 자연스럽게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방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은 여전히 많았다. 이곳의 사람들은 수십 미터 지하에 있으면서도 어쩜 이토록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디에서 일하는지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지만 그들은 지금이 한낮인 듯 보통의 도서관에 있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심하게 구분된 갈색 폴더가 가득 든 진열장 사이를 바삐 오갔고 서류 사이를 종종 걸음으로 걸었다. 그들은 자료를 꺼내 보고는 원하는 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꿨고 파일과 서류들을 가지고 자료실 구석에 있는 칸막이 달린 작은 공간으로 갔다. 칸막이 안에는 책상과 초록 유리로 된 독서등과 나무 의자가 있었다. 파일이 자세히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토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천장으로 눈길을 돌렸다. 건물 전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리라는 내 예감이 맞았다. 우리는 문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몇몇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메모한 것을 가지고 필요한 파일을 찾기 위해 서재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방의 구조에도 익숙해 보였다.
교수는 기록 보관소 직원의 컴퓨터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모든 걸 구식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방에 있기에 컴퓨터는 지나치게 신식이었다. 왜 모든 기록을 컴퓨터로 처리하지 않는 걸까? 컴퓨터 시스템의 방화벽을 뚫는 것보다 무장한 경비원이 지키는 방을 침입하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교수가 기록 보관소 직원에게 말했다. 안녕, 특별한 자료를 하나 찾고 싶어서. 덜렁거리는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반달 모양의 거대한 안경을 낀 직원이 교수를 보고 밝게 웃었다. 소피아와 나이가 엇비슷해 보였다. 네, 그런 일 하려고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어떤 자료가 필요하세요? 직원이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전에 요원이었던 사람에 관한 자료를 보고 싶어. 직원이 컴퓨터 단말기에 뭔가를 입력하고 나서 물었다. 요원 이름은요? 클라라 오들로. 직원이 갑자기 위를 올려다보는데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없었다. 교수를 쳐다보던 직원이 내 쪽으로 시선을 옮기더니 뭔가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맞아요. 네. 직원이 말까지 더듬거리며 키패드에 단어를 입력했다. 나는 목이 메어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직원이 화면을 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는 책상에 있는 더미에서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 파일 번호를 적었다. 그러고는 교수에게 건넸다. 저 길로 쭉 내려가세요. 서고 15개 정도를 지나가시면 돼요. 직원이 방의 왼편 구석을 가리켰다. 정말 고마워. 교수가 기분 좋게 말했다. 우리는 카페트 위 두껍게 깔린 넓은 방을 서둘러 지나갔다. 나는 교수를 따라갔고 소피아는 내 뒤를 따라왔다. 경비에게 호송당하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지만 곧 엄마가 죽기 전에 어떤 일에 관여했는지 알게 되리라는 생각에 전율했다. 엄마의 죽음이 파일에 자세히 담겨 있을까? 나는 아직도 교수가 사건의 전후를 다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나처럼 엄마가 자전거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런데도 차마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귀에 심장이 두근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30초 정도 더 걸어가자 이제 더는 기록 보관소 직원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돌리베이라 교수는 직원에게서 건네받은 종이를 한 번밖에 보지 않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아는 것 같았다. 우리는 금세 어떤 서류 보관함 앞에 멈춰 섰다. 교수가 키링에 달린 여러 열쇠 중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서류 보관함을 열고는 안에 든 폴더를 꼼꼼하게 살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서랍에 붙은 이름표에는 만료라고 적혀 있었다. 끝난 사건이라는 의미인지 사망한 요원이라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근무 중에 죽은 요원을 뜻하는 거라면 좀 냉정해 보였다. 교수의 손가락이 여러 폴더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는 동안 나는 몇몇 폴더에 붙은 이름표를 읽어보았다. 파일 하나에 이름이 하나씩 붙어 있었다. 어떤 파일은 생물 교과서만큼 두꺼웠고 어떤 건 너무 얇아서 종이 한두 장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다. 교수의 손가락이 어느 파일에서 멈췄다. 앞에 엄마의 이름인 클라라 오들로가 붙어있는 걸 본 내 심장 박동수는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온몸에 진땀이 났다. 위험에 처했다거나 터널에서 추격을 당한다거나 총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엄마를 잃고 세상에 아빠와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와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교수가 파일을 끄집어낸 뒤 나를 돌아보았다. 준비됐니? 네. 내가 머뭇머뭇 대답했다. 확실해? 교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둘만의 시간을 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이런 촌스러운 감정 표현을 견딜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피아는 뒤를 돌아 조금 걸어 내려가서 보초를 서듯 멈춰 섰다. 네, 내가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대답했다. 전 이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아빠와 전 마땅히 진실을 알아야 해요. 교수가 미소 지었다. 역시 클라라의 딸답구나. 그러다 갑자기 심각한 어투로 말했다. 하지만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잊어선 안 된다. 내 아버지와 어떤 내용을 공유해도 될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게 될 거다. 교수가 내게 파일을 건넸다. 파일은 제법 두꺼웠다. 나는 파일을 서류 보관함 위에 올려두고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레 펼쳤다. 파일의 첫 장은 텅 비어 있었다. 커버 용지인 듯했다. 다음 장도 비어 있었다. 다음으로 넘겨보았다. 다음 장, 또 다음 장.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교수를 돌아보았다. 어이?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교수는 그저 도리질만 하고 있었다.
놀라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냐, 이럴 순. 소피아가 얼른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돌아와 퉁명스럽게 물었다. 왜요? 뭔데요? 내가 엄마의 파일에 든 빈 종이를 넘겨가며 보여주었다. 모두 비어 있었다. 내용이 지워졌어. 모두 빈 페이지뿐이야. 교수가 말했다. 뭔가 실수가 있었겠죠. 소피아가 말했다. 내 머릿속에서 삑 하는 신호가 왔다. 나는 소리를 질러서라도 이 끔찍하고 조용한 방의 침묵을 깨버리고 싶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고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거기에 집착했다. 그것만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았다. 이것도 시험의 일부군요. 맞죠? 전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다른 시험이면, 그러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며 파일과 종이를 살펴보고 불빛을 향해 들어올리고 냄새를 맡았다. 찾아낼 수만 있다면. 난 이걸 풀어내야만 한다. 애거사, 아냐. 이건 시험이 아니야. 교수가 내 손에서 종이를 빼냈다. 시험이 아니라고. 교수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교수와 눈을 마주쳤을 때 나는 그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를 읽었다. 천하의 돌리베이라 교수는 여간에선 동요하지 않았다. 내 불안지수가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럼 이게 시험이 아니면 뭐예요? 교수는 뭐든 떠올리려는 듯 방을 둘러보았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누군가 지워버렸어. 그건 불가능해요. 최고 수준의 보안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파일에 접근할 수 없다고요. 소피아는 조금도 놀란 것 같지 않았다. 내내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감정이 없는 고성능 로봇 같았다. 그런데 다 사라져 버렸잖아. 교수가 바로 그 점이 문제 아니냐는 표정으로 소피아를 사납게 쏘아보며 날카롭게 대꾸했다. 그래도 당연히 사부는 있겠죠? 다리가 후들거려서 곧 쓰러질 것 같았다. 나는 보관함 옆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교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런 기록은 사본을 남겨두지 않아. 기밀이라서.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하는 거거든. 물론 파일에 있는 내용을 나도 조금 알기는 해. 몇 개는 내가 직접 쓰기도 했으니까. 집에 찾아보면 쓰다 버린. 누가 그것들을 가져갔을까요? 이 방의 보안은 잉글랜드 은행과 맞먹을 만큼 철저하지 않나요? 내 말이 맞아, 애거사. 외부인이 이곳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파일을 훔쳐갈 수는 없어. 이 방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사람이 지키고 있어. 보관함에는 복잡한 기계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어서 만약 누군가 다른 열쇠로 열려고 한다면 완전히 잠긴 뒤에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어. 교수의 목소리가 조금 미묘해졌다. 그럼 외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은 이미 알 것 같았지만 나는 확인을 위해 물어보았다. 조합 내에 스파이가 있다는 소리겠지.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애거사 오들리 박물관 살인 사건 7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박물관 속에 숨겨진 비밀과 애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